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주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입장을 밝힐 건 아니고요.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깎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발병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즉시 가축 방역 1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고 치료법과 백신도 아직 없습니다. 네, 9월 17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낙연 총리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지만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죠? 그렇습니다. 폐사율이 100%로 알려졌고 이미 네. 아시아를 한 차례 휩쓴 바가 있는데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발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이네요. 네, 오늘만 한 3,950마리를 살처분 했고 어허. 위기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좀 얘기해 보고요. 고 반장,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움직임이 다시 감지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와라 이런 내용이 담긴 친서를 예. 지난달에 보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오늘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양을 가기엔 아직 이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다만 언젠간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또 내놨네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도를 시작하죠.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 선정, 또 방안 마련, 법제화 방안 마련,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이 주로 연구된다고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큰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또 감찰을 강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키우는 그런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취임 이후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서 신속히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 표창장 관련해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공소장을 보면은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방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에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예고했던 대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이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은 재활에 2,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설명했고요. 수술에 들어갔더니 MRI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두근 부분 파열,
관절염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양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검찰 수사 속보와 취임 이후 조국 장관의 첫 국회 방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식에 이어서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가 한국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강효상 의원이 나섰고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전히 파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사율 최대 100%로 이미 아시아 일대를 휩쓴 바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조국을 사퇴시키세요. 네, 그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삭발은 하지 말기를 염려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국을 파면하십시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네, 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어제 청와대는 민생과 외교를 말했고 제1야당은 청와대 앞에서 사상 초유의 당대표 삭발식을 치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그만을 외치고 야당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화력을 높입니다. 그 중심엔 조국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멈췄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 만났는데요.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피의자 조국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본회의장에 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요.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 예정대로였다면 오늘 연단에 섰어야 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무차별한 정쟁은 한국당에도 독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정권 비난이고 조국 사퇴이면 그것이 정쟁입니다. 딱 여기서 멈추고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꼭 지켜지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문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조 장관 오촌 조카 구속과 관련해선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후환이 두세 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 헌법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알아서 기어라 하는 사실상 협박의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방탄 청문회에 이어서 조국 방탄 정기국회까지 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중단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 인사들의 삭발 릴레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네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김 전 지사의 머리카락은 이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 때 영화 아저씨를 패러디해 삭발에 나섰던 박대출 의원이 직접 깎았습니다. 자, 김 전 지사, 야당 최초로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회의원들 모두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며 잠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자유한국당 더 힘차게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슷한 시각 황교안 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3일째 단식 중인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 격려차 방문한 건데요. 자, 이학재 의원, 명분도 감동도 없는 정치쇼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생 하는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민생을 내팽개쳐도 좋다. 이런 차원에서 뭐 단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단식이라든지 또 뭐 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폄훼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조금 전 오후 3시에는요. 강효상 의원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추가 삭발을 했습니다. 자, 이따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요. 오늘 조국 장관이 예방차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상했듯이 한국당 나경원,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측에서 연락이 왔지만 대꾸하지 않았다면서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도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즉시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당초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조국 피의자 장관 출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다면 이후 정국은 수습하기 힘든 극한의 대결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이 상태라면 대정부 질문과 또 국정감사,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예상되고요. 타행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당 생떼로 민생 방치, 야당 조국 파면, 정기국회 대치 심합니다. 네, 청와대는 조국 국면을 넘어서요 민생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도 그랬고 지금 여당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다만 야당 반발이 이제 당대표의 삭발까지 이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연설, 교섭단체 연설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고 아무튼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일정부터 짚고 저희가 본격적인 국회 얘기를 이어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한류가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0조 원에 가깝고 고용 면에서도 65만 명이 넘는 인재가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자리 확대의 중요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라면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과 또 콘텐츠 기업 보증 확대로 3년간 이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지속적인 한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교육 지원,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또 해외 시장 정보와 번역,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으로 콘텐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마침 어제 저희 회의 시간에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연결을 했었죠. 청와대 앞에서는 오늘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김문수 전 지사 차례였죠. 예, 김 전 지사는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천막농사 중이었거든요. 양반장이 몇 번 다른 적이 있죠. 자, 네. 그런데 일단 이 김 전 지사 어제 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을 보고 결심했다라면서 이 조국 정국이 이후에 이 야권에서 네 번째로 삭발을 단행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내가 단식도 하고 감옥도 많이 가봤지만 머리 깎는 건 처음이라면서 이 조국 장관의 사퇴, 또 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자,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함을 용서해달라라고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너무 안락한 제도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너무 웰빙 체질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자유한국당 더 힘차게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전인 오후 3시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조국의 결격 사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려 한 모든 장관 후보자들의 범법 비리 의혹을 합친 것보다 많다라면서 이 조국이 앉아야 할 자리는 장관실이 아니라 재판정 피고인석이다라고 했고요.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던 이들의 특권, 반칙에 국민들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을 둘로 쪼개놓은 위선자들에게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삭발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전날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면서 제1야당 대표의 결기를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을 깔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은 정치쇼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삭발까지 이어지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 이 장외투쟁으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보고 이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들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던 공안검사의 모욕이 생각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군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뉴스죠. 폐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국내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요.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이죠. 심각 단계로 높이고 지금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죠. 최 반장. 네, 오늘 새벽 6시 30분인데요.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발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해당 농장 관리인이 숨져 있는 어미 돼지 5마리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를 했고요. 이 죽은 돼지 가운데 2마리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정밀 검사가 이뤄졌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정 판정이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자,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인데요. 총 2,400마리 중 어미 돼지 300마리 그리고 새끼 돼지 2,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 초등 방역팀 6명을 투입을 하고요. 인근의 통제선을 쳐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자, 해당 농장에 2,400마리를 포함해서 농장주가 인근에서 운영하는 다른 돼지 농장 2곳까지 총 3,950마리에 대해서 이 살처분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백신도 치료법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살처분 외에는 달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인근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을 하고요. 축산 차량 소독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대응에 총력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초기 관리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치료법과 백신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에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동 대응과 확산 차단이 시급합니다. 관계기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원인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그에 맞는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도 우리 정부가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어쨌든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첫 발병이고 돼지열병이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그 발병 경로가 중요하잖아요. 확인이 좀 된 게 있어요? 아직까지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네. 역학조사반이 현장에서 발생 원인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장 자체는 창문이 없는 무창 농장이고 또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 결과 농장주와 네팔 출신의 4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역시 최근에 해외로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요?
네, 이 최근에 올해 한 5월 30일쯤에 북한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이 됐었는데 맞아요. 저희도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북한 지역의 야생 멧돼지가 이 한강이나 임진강으로 내려와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 왜냐하면 해당 이 파주의 농장이 북한과 한 10km 또 북한과 이어지는 한강과 임진강과 아주 인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북한에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린 것도 또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농장 자체는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정기적인 방역 조치는 물론 멧돼지 출몰도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직은 미스터리군요.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경로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조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앞서 언급한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돼지 발생 시 신고 요령 및 비상 홍보수칙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이 돼지고기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소비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관련한 속보 저희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폐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죠. 오늘 오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조 장관의 딸이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고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취임 인사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를 추천한 인물이라고 했던 오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범동 씨, 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죠.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등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임민성 부장판사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또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 그리고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조범동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인데요. 이 검찰은 조 씨와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말 정 교수가 이 조범동 씨 측에 5억 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빌려줬고 이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오촌 조카를 통해 가지고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5억 원은 우리 천황한테 빌려준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히 만일 아니라면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빌려줬고요. 빌려준 건 사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개인적으로 당 숙모에게 돈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쓴 거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운용사 설립에 관여했다면 논란이 불거지는 건데요. 정 교수와 동생 가족은 코링크가 운영하는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채무관계를 다 공개했다.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뭔가 법에 어긋난 구석이 있다면 감추면 감췄지 오히려 이렇게 공개했을 리가 있나며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됐어요, 남편이. 근데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게 차명으로 관리해오던 이 황금알
황금알 낳는 거위에 이게. 근데 이거를 갑자기 재산 신고를 해서 공개를 해버려. 많잖아요. 야, 나는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라고. 자, 그리고 이 조범동 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액은 약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코링크의 배터리 펀드의 투자사인 이 FWFM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의 자금이 들어간 펀드죠. 이 블루펀드 투자사인 웰스 CNT로부터 투자금 10억 원 정도를 돌려받아 일부를 또 레드펀드 투자사인 입성 측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조범동 씨 혐의만 보면 펀드에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블루펀드에 투자한 조국 장관 일가 입장에서는 이 조 씨가 투자자 몰래 돈을 돌려받아 다른 회사 측에 건넨 셈이 되죠. 그러니까 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조 씨가 돈을 건넸다는 익성, 이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다음 달인 2017년 6월 배터리 소재 개발사인 IFM을 자회사로 설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 정부는 2차 전지 육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를 하죠. 자, 그리고 코링크가 인수한 WFM은 자본금 1억 원인 IFM에 100억 원대라는 금액에 시설 투자를 한다고 공시를 하고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의 실소유주였던 조범동 씨가 이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검찰이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에게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있는 것과 관련해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또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께 그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 만났는데요. 이 원내대표 여야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 그리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과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완수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조 장관과의 만날 생각도 또 만날 필요도 없다며 방문을 거부했는데요. 장관이 아닌 피의자 조국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막판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고합니다. 여기서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바로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오촌 조카 구속, 정경심 소환 임박입니다. 네, 앞서 신반장 발제에서요.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사실이 확인됐다. 저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막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서 정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관련한 정부의 보도자료가 저희 회의 중에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저희가 속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인사차,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네요. 국회를 찾았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들을
차례로 예방을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은 거절했다는 거죠? 네, 우선 이 조국 장관은요, 가장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무, 검찰 개혁에 잘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국 장관도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쪽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호를 완급을 잘 가려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국 장관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도 만났는데 자, 이 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정의당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심상정 대표, 이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도 고심이 컸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필사즉생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청년들의 좌절과 또 상처를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바라건대는 그 모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깨끗하게 규명이 돼서 조국 장관께서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 철학,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법률 서비스 등등 이런 시대적 과제,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예방 거부의 뜻을 나타냈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락이 왔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만날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후에는 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원내대표 만나는데요. 유 대표는 오늘 조 장관이 만난 국회 인사 중 유일하게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면전에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또 조 장관님도 또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 장관께서 과연 우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해낼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 역할로 하지 않을 것인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여건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잘 알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오늘 국회를 처음 찾았고요. 내일과 모레도 잇따라 국회를 찾아서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볼게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꼽혀온 오촌 조카가 어젯밤에 구속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구속이 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오늘 오후에 곧바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 구속된 인물인데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하고 있는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은 정겸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모두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정 교수 측은 현재 정 교수가 최근 일들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는데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소환 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자신이나 부인이 그 오촌 조카의 추천으로 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 투자처는 어딘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이 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교수가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7개월간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뭐 학교에 겸직 신고도 했고 세금 신고도 마친 뒤 받은 자문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이 자문료가 아니라 코링크에 투자한 돈의 이자였다라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 교수가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될 예정이잖아요. 재판 일정은 일단 잡혔고요. 공판 준비일이 잡혔고 공소장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딸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죠. 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요.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가 딸이 인턴 및 상훈 등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로 요소로 보는 이 특별 전형을 통해 국내의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라고 적시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표창장 위조 혐의와는 별개로요.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일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 논문 관련한 수사도 벌여왔잖아요. 당초 조 장관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요. 해당 논문이 고려대 입시 과정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검찰은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조국 장관은 그 고려대 입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정도로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 이게 제출되진 않았다라고 했었죠. 고려대도 이미 뭐 보존 기간 5년이 지나서 폐기돼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제출된 서류 목록표를 한번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입시 업무에 관련했던 고려대 교수도 어제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총 12개 목록 중에 이 단국대 이 논문 9번째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검찰 조사에서 이 고등학생이 논문을 내는 건 흔치 않고 또 일저자로 등재된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을 것이다. 뭐 이런 사실상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전원 등 이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 장관의 딸을 어제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앞서 언급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또 단국대 의학 논문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키스트 인턴십 등 각종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발급받아서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장관 딸의 학생부 유출 의혹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 씨의 학생부를 열람하고 돌려본 것으로 드러난 한영외고 교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끝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PC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으로선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진행했죠.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입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가졌는데요. 법무부 장관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떨어진 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재판을 잘하는 것뿐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법관으로 출근한 첫날 사표를 썼다면서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재판입니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동안 고유정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 또 피의자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네요. 네, 어제 이 세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이 공판에 출석한 국과수와 또 대검찰청 감정관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가 묻은 담요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졸피뎀 양성 반응이 나왔고 DNA 증폭 기술을 통해서 4곳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한 곳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유정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증인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전 남편 측 변호인은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오늘 조국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공식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관련한 속보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조국 오촌 조카 구속, 부인 정경심 소환 임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다퉜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속보를 잠깐 전해드렸죠. 사실상 이를 기회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외교부 간의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큰 의미 부여를 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다툼. 자, 이게 처음에 세상에 알려진 건요, 지난 5월에 한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별 반향이 없었죠. 당사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뉴스가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게 사실이었다. 당사자인 강경화 장관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옛날에 저 김영정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겠다. 흔히 NCND, 긍정도 부인도 않는다 라고만 해도 긍정으로 해석하는 판에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만 한 건 네, 싸운 적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어떻게, 왜 싸운 걸까요? 이렇게 말이죠. 김현종 그 차장이 무슨 외교부 직원들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면은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또. 자, 강경화 장관, 김현종 2차장 아시겠지만 우리말보다는 어쩌면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들으신 대로 감정이 격해지자 부지불식간에 영어가 막 튀어나왔다라는 거겠죠. 자, 정진석 의원 한때 임기 초만 해도 외교부 직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장관님 요즘 그쪽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요즘 그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자, 솔직히 이 두 사람 간의 갈등 관가에는 꽤나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청와대 독주 이런 것들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하지만 청와대 오늘 이런 보도 평가에 대해서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미국의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관련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했을 때 만삭의 몸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LA 한인타운의 그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아들 지금 예일대가 있는 김모군을 낳고 귀국했다. 즉 아들의 미국 시민권을 얻어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했다. 또 아들이 예일대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모임 KC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속해 있다 해서 더더욱 국적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의혹 곧바로 국내 진보 성향 커뮤니티로 옮겨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연관 검색어까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며칠간 별다른 해명을 안차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자, 오늘 월간조선과 인터뷰 내용인데요. 아들은 한국 국적 맞고 원정 출산 나 안 했다 했습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병원 이름 밝히면 될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더니
그걸 해명한다고 밝히면 또 다른 걸로 공격을 할 텐데 뭘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단 말이냐. 나 대응 않겠다. 대단한 공격거리가 없으니 이런 걸로 자꾸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급기야 나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란 곳에 대해서 법적 대응 의사 밝혔습니다. 정치 공작 가능성도 제시하더군요.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정치 공작성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하내동한 일부 매체가 이 부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KBS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그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 이거 취소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경진대회에 출품한 아들의 연구가 의학연구윤리심의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최 측 답신을 받았다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약속했던 비밀의 섬 경남 거제 저도 오늘부터 민간에 개방이 됐습니다. 바다 위의 청와대, 그래서 청해대라는 대통령 휴양시설 때문이었죠. 1972년 대통령 결정으로 딱 지정이 된 이후 47년 만에 민간에 개방이 된 겁니다. 자, 저도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진, 백사장 위에서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고 있는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하죠. 박 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 이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7분쯤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 받았고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잘 됐고 현재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어쨌든 이번 주말 저도에나 가보자 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죠. 일단 경남 거제 장목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십시오. 일주일에 닷새 또 하루에 2번씩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다는군요. 약 1시간 반 정도면 저도 어지간한 곳은 다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별장 청해대는 보안구역이라서 구경이 안 되고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한 의혹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사건이 있잖아요. 검찰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거제시 저도가 개방을 했고 47년 만이잖아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내 웬만한 곳은 다 다녀봤던 그런 경력의 소유자인데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네요. 네, 이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그래요? 떠나실 수 있어요. 국장도 저도에 가실 수 있고 저도 저도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개그입니다. 유머한 거예요? 유머?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재반장 왜? 아니요, 갑자기 신반장이 좀 안쓰러워. 썰렁해서요? 네, 좋아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오후 1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인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처럼 퇴원을 한 다음 재활 치료를 하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한 2-3달 정도 입원을 해 재활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긴 한데요. 자, 어깨 관절을 덮는 힘줄 5개 중 2개가 파열이 됐고 이 회전근 계열 파열이 진행돼 50견이 발생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뭐 관절염까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총 4개의 병변이 결합된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어깨는 중요한 힘줄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의 힘줄을 합해서 회전근개라 그러고 그 사이에 이두근이라 그래가지고 이두근까지 5개의 힘줄이 있는데 결국은 5개의 힘줄 중에 2개가 파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깨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저도 아까 저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오른쪽 어깨 부위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면은 그 고반장 오른쪽 어깨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수술을 받기 전에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해서 일단 주사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 왼쪽 어깨 수술로 최소한 2달 정도 오른쪽 팔만 사용을 하다 보면 오른쪽 어깨도 함께 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오른쪽 어깨 수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병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전히 집결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뭐 소란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서 병원 방문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란스러운 집회를 말아달라 이런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 집회를 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 장관의 불화설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4월 우즈벡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목격자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난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때 우즈베키스탄의 한 호텔에서였습니다. 당시에 김현종 2차장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오타와 비문이 섞여 있어서 이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면서 이 담당자를 좀 큰 소리로 질책을 했고 이에 강경화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러자 김 차장도 지지 않고 영어로 내 스타일이다, it's my style 이렇게 되받았다는 겁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장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차관급입니다. 직급은. 물론 장관급 대우를 받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경력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일을 놓고 결국 좀 터질 게 터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간에 껄끄러웠던 뭐 알력 다툼 뭐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불거졌다라는 얘기가 좀 관가에서 나옵니다. 예, 각종 뭐 그동안에 외교부에서 있었던 외교 의전의 사고, 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건, 이런 기강회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청와대 내에서 외교부 직원들 좀 문제의식, 외교부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 외교부에서는 청와대가 너무 이 주요 외교 현안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주도한다, 뭐 이런 불만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서 외교부 직원이 혼나는 걸 보고는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좀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오늘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외교부에서도 지나치게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설왕설래,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계속되는 분위기네요. 네, 뭐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지적을 했지만 개각 때마다 차기 외교부 장관 영순위로 김현종 2차장 이름이 거론이 되긴 합니다. 이 때문에 김 차장의 지나친 자신감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외교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외교부의 기강회의, 뭐 각종 성추문 파문 같은 기강회의를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다는 얘기가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야당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을 부각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죠. 최순실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내로남불 법치를 바로잡겠다.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전이 아니죠.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서 안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겁니다. 최 씨는 국민과 사회에 미친 여파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은인자중해왔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 조국 법무장관 딸 사례를 보면서 고소에 나섰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한 겁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 의원을 첫 번째 고소 대상자로 꼽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통치자금 수조 원의 해외 은닉,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이 통치자금 수조 원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찾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그 돈을 찾았다면 전액 국가에 헌납할 것이고 또 안민석 의원에게 후원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욱이 안 의원의 언론 인터뷰, 강연 중 10개를 일일이 발췌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꼼꼼함까지 보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고소장을 내겠다 이런 입장도 내비쳤다고 하고요. 안민석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양반장? 예, 일단 별로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강경화, 김현종 불화설, 청와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직후 미국에 잇따른 유화 제스처에 북한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당국자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서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실무 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바로 화답했는데요.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티키타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 서로 이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합이 잘 맞는 대화도 티키타카라고들 하죠. 이렇게요. 뭘 또 그렇게 꾸미고 나왔대? 어차피 안 꾸민 게 더 예쁜 주제. 거기 벽이에요. 우리 데이트 해볼래요? 그게 벽 보고 할 말이에요? 말은 꼭 해야겠는데 눈 보고 할 자신이 없어서요. 네, 요즘 북한과 미국이 딱 이렇습니다. 티키타카 주고받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9월 말에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을 말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반발한 걸 이해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북한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 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자, 북한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 뒤에 이번엔 미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이러한 관련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에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I would do it sometime, at some time in a later future. And depending on what happens, I'm sure he'll lov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lso. But no, I don't think it's ready for that. I think we have a ways to go yet. 네, 당장은 북미 실무 협상이 우선 다시 시작돼야 하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 북미 간의 티키타카를 보니 대화 재개가 임박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대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북미 대화 움직임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오늘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가져봅니다. 요즘 뭐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 여행으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대만, 자, 이 대만과 우리나라 미수교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대만과 한국은 1992년 당교,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이거 중궈, 자,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었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마카오, 홍콩, 그리고 대만 모두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겁니다. 자, 90년대 중반 이후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만과의 당교를 세계 각국에 요구하고 다녔는데요. 자, 그 결과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7개 나라뿐입니다. 그나마 이 수교국도 대부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지역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중에서 솔로몬 제도가 대만과의 당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환영의 뜻을, 대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솔로몬 제도에 나가 있는 외교 인력을 즉각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我们终止了中华民国与所罗门群岛的邦交，对于所国政府跟中国建交的决定，我们要表达强烈的遗憾与谴责。过去几年，中国一再透过金钱、政治上的压力，打压台湾人的国际空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 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6개 나라가 대만과의 당교를 선언했고 남아있는 수교국 상당수도 당교를 고민 중입니다. 중국의 대만 고립 전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적도 인근의 섬나라 팔라우가 대만과의 당교를 거부하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제한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만 국가 인정 여부 문제는 최근 미중 갈등 과정에서도 이슈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수교하면서 1979년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물론 단교 이후에도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이어오긴 했지만 중국을 고려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잇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지난 6월엔 국방부 전략보고서에 대만을 뉴질랜드, 몽골 등과 함께 신뢰할 만하고 유능한 동반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존중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건데요. 자, 중국과 대만 이 양안 관계를 넘어서서 미중 갈등과도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아직 북한 갈 준비 안 돼. 언젠간 갈 것. 네. 자, 하여간 북미 간의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아마 연내에 정상회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전에 한번 헝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단하진 말고 저희가 속보를 챙겨봐야 되겠고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5.1 쇼크 우려가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엊그제 테러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를 이어갈까요? 예, 지난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석유 탈황 시설 또 쿠라이스 유전이 무인기 드론 여러 대의 공격으로 불이 나서 지금 운영을 스톱한 상황입니다. 자, 해당 시설들은 사우디 내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어서 바로 그냥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러 직후에 이 예멘 반군은 무인기 10대로 사우디 석유 시설 2곳을 우리가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예멘 반군의 공격 가능성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진짜 공격의 배후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왕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누가 공격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우리는 최고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주장을 지금 양 반장이 소개했는데요. 이란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예멘 반군의 발표대로 이번 테러가 예멘 반군의 자기방어 행위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터키에서 열린 러시아, 이란, 터키 정상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예멘 국민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공격은 수년간의 예멘 공격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을 한 것일 뿐 이란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이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도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실패하자 최대 사기극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미국 등을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 테러 공격을 받은 곳이요. 사우디 안에서도 최대 규모의 시설이잖아요. 당장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 공격을 받은 단지가 아브카이크 단지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최대 석유의 탈황, 정제 시설이라는 점에서 여파가 더욱 클 전망입니다.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고요. 당장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가 오른 62.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1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14.6%나 뛴 배럴당 69.0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오일 쇼크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요 증시 지수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2% 하락한 27,076.82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국내 분위기는 어때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오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국내 원유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원유의 수급 상황 악화 시에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 또 재고 방출을 검토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173일분의 비축유를 갖고 있다면서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만 원유 수입의 30% 가까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처음 공론화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이 지금 스위스 제네바 가 있습니다. 이 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 자, 원전 사고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여전히 이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지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문 차관은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기 때문에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던 거죠. 네, 일본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지 과학기술상은요, 문 차관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를 겨냥해 일본의 조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투명성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미 대화 관련해서는 연일 양쪽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한 석 달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저희가 속보를 챙겨봅시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 북한 갈 준비 안 돼, 언젠간 갈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내일 당정협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을 논의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사법개혁안 전반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된 공보준칙 개정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렸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국방인력 감소, 납세자 감소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최재성 일본 경제침략특위위원장이 오늘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그 계기는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관련 속보 나오면 회의 때 다루겠습니다. 그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크리스토프 둘로아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을 접견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할 얘기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자.